오늘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은 우리가 제4기의 지각 변동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감하고 있는 것은 지진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한 피해는 진파와 같이 쯔나미라고 하죠. 간접적인 피해를 제외하면은 첫째는 지진동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집안 자체가 변형파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동에 의해서 바로 직접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집안 자체가 변형 파괴되는 것. 이러한 지진동에 의한 파괴는 집안의 진동 특성이 피해를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견경한 안반에서는 타골 주기가 짧고 순간적으로 큰 가속도가 가해지는 데 대해서 연약 집안에서는 반대로 타골 주기가 길고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가속도가 안반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죠. 또 그의 두께에 의해서 특정한 주기의 진동이 증폭되어 공진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를 증대시키는 이러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폭층의 형성은 제4기의 해수면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특히 충적층의 분포라든지 성상은 지진의 피해와 잘 대응합니다. 그래서 충적층이 있는 상부에 있는 어떤 구조물은 지진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 자체가 변형 파괴되는 그러한 형태로는 진동에 의해서 집안이 파괴하는 사질 집안의 액상화. 이 액상화는 사질 집안에서 일어나는 피해입니다. 액상화. 그 다음에 점토 집안에서 일어나는 분리 현상. 퀵크레이라고 하죠. 퀵크레이, 분리 현상. 또 지진의 원인으로 된 지각의 일부의 파괴에 따르는 지진의 단층. 또 약간 국부적으로는 진동에 의한 사면의 붕괴.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집안의 자체의 변형으로 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사질 집안에서 일어나는 액상화, 점토 집안에서의 분리 현상, 피크레이, 단층, 삼면 붕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집안의 액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험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리퀴팩션이라고 하며 지진동의 반복에 의하여 지층층의 간극수압 유가 상승해서 강수압이 이렇게 상승해서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이것도 감소하는 거죠. 포화 사질토가 전단 강도를 잃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토질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간극수압이 상승해서 유효응력이 감소되어 전단 강도를 잃는다. 즉 사질토의 전단 강도를 S라고 하며 모악 쿨롱의 파괴 기준 S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이게 시그마 다시죠. 저런 경우는 간극수압 타네트 파이 다시. 그래서 C가 0에 가까운 그래서 사질토 해당되겠죠. 지진동의 변화 속도에 비해 물이 이동하기 어려운 즉 과행 강수압이 발생하기 쉬울 때는 이 강수압이 크게 돼서 전환 강도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층의 분포에 따라서는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과행 강수압이 상향 침투를 유발하거나 촉진시키게 되어 또 분사 현상, 퀵 샌드죠. 또는 보일링
발생해서 모래가 지표면으로 분출하게 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슨한 모래 집안에서 액상화로 인해서 이 액상 분산현상이라도 하는데 이런 시험을 했어요. 지금 이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덴스입니다. 덴스, 조밀한 모래, 이쪽에는 루즈한 모래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모래를 한 층을 깔고, 이런 한 층을 깔고, 또 한 층을 깔았겠죠.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덴스한 모래 집안과 루즈한 모래 집안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를 이렇게 물로 포화를 시켰습니다. 물이 포화도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지표면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진동을 가했겠죠. 진동을 이렇게 줬을 겁니다. 진동을 줬을 때, 이 진동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덴스한 모래 집안에서는 전단 강도를 잃지 않아서 이렇게 변화가 없는 반면, 루즈한 모래 집안에서는 전단 강도의 파괴로 인해서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위로 분출하는,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이 집안의 액상화라는 것은 느슨한 모래 집안에서 진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액상화로 인해서 이 필리핀에서 지진 시 발생한 분사공과 액상화로 인해서 기초 지지력을 잃은 건물이 기울어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건물이 기울어진 이유는 이때 하부에 느슨한 모래 집안으로 물이 포화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액상화는 먼저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포화가 물로 포화가 되지 않으면 액상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래, 또 느슨한 모래 집안, 느슨한 모래에서 해당이 됩니다. 느슨한 모래 집안에서 지진동이 발생하니까 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모래 집안에서는 하중이 가해지면은 바로 물이 배수가 일어나죠. 배수란 게 일어납니다. 모래 집안에서는 배수란 게 일어나니까 간극 수압이 발생될 틈이 없죠. 바로 배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진동과 같은 이러한 급격한 하중이 오면은 미처 배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처 배수가 되지 못하고 집안에서는 간극 수압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이 간극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모래 집안이 옆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모래 집안이 분출해버리고 공간이 이렇게 비니까 이 빈 공간으로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필리핀 아고 교회에서 이 액상화로 인해서 공경이 한 4m쯤 되는 이 공경이 한 4m쯤 되는 이러한 대분사공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직경이 15m까지 양쪽으로 15m까지 분출한 모래 흔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었다면 이 건물도 바로 기울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 액상화는 리퀴팩션이라는 용어는 모가미와 쿠브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알래스카 지진, 이때 규모가 8.3쯤 됩니다. 그리고 디카타 지진 규모가 7.5쯤 되는데 이후에 액상화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니카타 시티에서의 액상화로 인해서 이렇게 건물이 정말 성냥갑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규모 7.2의 니카타 얼스퀘이크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후로 깜짝 놀라가지고 액상화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액상화에 대한 방지 대책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액상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집안이 함몰되고 집이 이렇게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죠. 자, 요게 이제 액상화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점토 집안이 있고 사이사이에 실트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실트가 이렇게 끼어 있고, 전체는 크레이 점토입니다. 점토 집안이고, 그리고 요 위에는 샌드와 그래블, 자갈로 되어 있는 그런 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층에는 샌드와 자갈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단단한 것으로 예상해서 그냥 집을 짓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물로 이렇게 포화가 되죠. 물로 이렇게 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지진이 오게 되면은 전체가 밑에 있는 하부 집안이 이렇게 함몰이 되고 변이가 일어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렇게 북삭 꺼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게 이러한 액상화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고베 지진입니다. 이건 1995년도인데 이때의 규모는 6.9쯤 됐습니다. 이때 고베에서 지진이 나서 항만구조물의 피해가 이렇게 일어난 모습입니다. 완전히 항만구조물 자체가 붕괴가 돼서 못쓰게 됐죠. 자, 샌프란시스코도 지진이 좀 많은 곳에 해당되죠. 이때 흙댐이 붕괴된 모습입니다. 댐이 붕괴돼 가지고 이 이제 물을 저장하는 이 댐인데, 이 댐이 이렇게 지진해서 붕괴된 원인은 액상화입니다. 여기는 타이완의 치치라는 곳입니다. 1999년도에 타이완 지진인데 여기서 7.6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때 고등학교 3m 정도의 변동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이 타이완 치치입니다. 똑같이 댐이 이렇게 붕괴가 일어났죠. 완전히. 이 타이완의 치치 피해는 또 단층에 의한 이런 피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슬람에서의 모스크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99년도에 규모가 7.4 정도의 규모가 일어나죠. 터키입니다. 터키 이즈밋이라는 곳입니다. 이거 뭐 사진 찍힌 날짜도 99년 8월 26일 되어 있죠. 예. 이슬람 사원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일어난 터키 지진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고베 지진에서 비조강 석조 건물로 된 교회의 완전 붕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입니다. 또 산사태입니다. 고베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난 산사태로 완전히 흙더미가 내려앉아가지고 이 일대가 완전히 함몰되는 사태가 일어났죠. 요거는 고베 지진으로 인한 댐의 피해입니다. 규모 한 6.9 정도인데 댐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철이 다니는 터널에 또 도쿄 지진입니다. 이게 1923년도인데 이때 규모는 7.9 정도라고 합니다. 전철이 다니는 이런 터널에서 완전히 OS 경구부입니다. 경구부에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서 이렇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터널의 가운데 중앙부에서는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 터널이 지나가죠. 터널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부분에서는 파괴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터널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중간에서 함몰돼 가지고 그때 그 배우가 이름이 뭐죠? 예, 하정우죠. 하정우 배우가 이제 그 안에서 구조되는 그러한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우리가 공학적으로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터널 붕괴는 여기 경구부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게 되니까 사실은 그 영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허구이지만 그래도 재미로 상당히 뭐 볼 수 있었죠. 재미있게 봤죠. 예. 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붕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이렇게 기둥이 붕괴돼 가지고 참 참혹한 모습으로 이렇게 철근이 다 나오고 콘크리트가 붕괴된 이러한 모습이 고베 지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 익스프레스웨이, 그 일본에 보면은 한신 고속도로, 한신 또 전철 이런 게 많죠. 이 회사 이름인데 일본은 고속도로나 이 전철이 전부 그 사도입니다. 사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철이죠. 그래서 교통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 한신 고속도로에 보면은 밑에 교각이 쭉 따라갈 수 있는데, 따라서 이 교각이 전부 다 붕괴돼 가지고 완전히 여기 지나고 있던 이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한신 고속도로가 이렇게 붕괴된 모습입니다. 요거는 교각의 상단부, 교대죠. 이 교량을 받치는 이 교대 전체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모습입니다. 요거는 그 밑에는 라멘 구조의 암거가 있는 거죠. 밑에 지하에는 아마 전철이나 이런 걸 겁니다. 전철이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 자리겠죠. 이 자리가 전철이 이렇게 다니는 자리인데, 전철 위에 이제 이렇게 복개를 해가지고 여기는 위에는 도로고, 이런 경우에 중간에 기둥이 이게 무너짐으로써 완전히 이렇게 내려앉은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고베 지진에서 보면은 또 이 높은 건물이 빌딩 자체는 그대로 뭐 멀쩡한데 이렇게 불안정하게 기울어지는 이런 사태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건물은 이렇게 기울어지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이럴 때 이 기울어진 건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하는 게 발견이 돼 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기초 공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집안의 액상화에서 이 액상화의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액상화가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안에는 미리 액상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공법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집안에다가 대책공법을 실시를 하느냐 하는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액상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일어나는가를 진동 삼축압수 시험 등에 의한 상세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이 강도가 낮은 느슨한 세사에서부터 실트 10m보다 얕은 깊이에서 N치가 10 이하 정도, 그래서 입도가 균등한, 예를 들면 균등지수가 6 이하 의 화지층에서 일어나기 쉽다 하는 이러한 판정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상화 판정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그 내진공학이라는 책입니다. 도덕현 고재만 편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액상화에 대한 설계를 좀 하게 됩니다. 이 설계를 할 때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강도가 낮은 느슨한 세사에서 힐트인데, 그래서 이제 구조물을 하고자 할 때 밑에 세사라든지 힐트가 있으면 이게 10m보다 얕은 깊이냐, 또 N치가 10 이하냐, 그리고 입도가 균등하냐, 균등하면 균등계수가 얼마냐, 또 포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액상화를 판정을 하고, 또 액상화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는 액상화의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액상화의 방지 대책은 쇠석배수공법과 MDMM, DCM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액상화의 판정 기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지 대책 공법 3가지, 쇠석배수공법, DMM, DCM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쇠석배수공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집안입니다. 이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다가 여기다가 골재 또는 쇠석의 기둥을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 쇠석을 타입하여 연약 집안에 쇠석 기둥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쇠석 기둥이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집안도 조밀해지고, 집안도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 조밀해지고, 또 쇠석 기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액상화를 방지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공법이 쇠석배수공법 또는 GCP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G는 그래블이고 컴팩션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CM입니다. DCM. 자, DCM은 딥 시멘트 믹싱 메소드라고 합니다. 딥 시멘트 믹싱이라서 DCM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주 씁니다, 이거. 이 DCM은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안정처리제를 저압으로 주입하여 원집안을 고화시켜 말뚝체를 조성하여 집안을 안정 강화시킨다. 그리고 심도 40m 이상의 집안 개량이 가능한 이 DCM 공법의 지오멘트를 저압 주입하여 특수 교반계의 회전에 의해서 혼합 교반시켜 발형과 집안 강화를 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교반축이 있죠. 이게 교반 날개입니다. 이게 날개고 교반축인데 집안의 계량 장치를 소정 위치까지 이렇게 세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반 날개를 이렇게 회전을 막 시키면서 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여기까지 관입을 다 시켰죠. 그러면은 이 소정의 심도를 확인을 하고 처리기 선단을 상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반을 하는데, 교반할 때 이제 이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안정 처리제를 이렇게 교반을 같이 흙과 같이 교반을 하면서 이렇게 인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체가 시멘트와 물과 흙이 교반된 어떠한 고화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DCM 공법입니다. DCM 공법. 주로 학만에서도 많이 쓰고, 이 DCM 공법은, 이렇게 모다가 달린 이러한 교반축이 있고, 그 다음에 로드와 믹서와 비트가 끝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때 이 장치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유랑계, 플랜트, 사이로 수조 이런 장비가 전부 조합이 돼서 이 DCM 공법을 수행하게 됩니다. DCM 공법 이 기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DMM입니다. DMM 이거는 DCM과 비슷합니다. 이름은 딥 믹싱 메서드,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이라고 합니다. 연약 지반을 개량할 목적으로 시멘트나 생석회 등을 유압으로 주입한 후 회전시켜 혼합하여 계량체를 만드는 공법이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목적 심도까지 내려가지고 보링을 하고, 당연히 보링이 끝나고 나면은 분사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분사시키면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원주 고결체를 조성하는데 DMM으로 만들어진 보강 기둥 모습입니다. 상당히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DCM과 DMM은 비슷한 공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액상화에 대한 설명과 액상화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